집주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준 그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요? 실제로 재판까지 가서 판례로 이루어진 그러한 실사례를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간단한 상식과 그 다음에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권리금이라고 하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 영업권리금. 이것은 말 그대로 그 사람이 거기에서 장사를 하면서 홍보도 하고 광고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자리를 널리 알렸다면 그 영업에 대한 노하우나 그 위치에 대한 어떤 형성된 그런 권리에 대한 권리금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설 권리금. 이것은 말 그대로 거기에 들어와서 인테리어를 했다든가 아니면 밖에서 보기에 집을 아름답게 돋보이게 그렇게 꾸몄다는 그런 권리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바닥 권리금. 이건 참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위치가 어디냐 거기에 따라서 그 자체가 갖고 있는 권리금. 이것은 임대인이 그 건물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이러한 권리금을 인정해야 되느냐 뭐 이런 문제도 있지만은 어쨌든 이 세 가지로 권리금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기존의 판례들, 그러니까 기존의 판결들은 임대인이 권리금에 대해서 임차인에게 어떤 의무를 지는 그러한 것이 없다고 판결을 했는데 예외적으로 특별하게 사정이 있을 때에만 권리금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점점 더 임차인들의 권리금에 대한 그것을 보호해주는 보험 판결이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2013년과 2000 각각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보증금은 물론 권리금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조항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개정된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내용, 그것이 바로 제10조의 4에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등 이렇게 나와 있는 요 내용과 관련된 것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계획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한 것을 방해하면 안 되는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행위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도 안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해서 신규 임차인의 계약을 방해해서도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도 임대인이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했는데 정당한 사유가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거나 그 다음에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리고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의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렇게 해서 이러한 것을 갖다가 임대인이 위반했을 때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자, 먼저 얘기한 거는 신규 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에서 나타난 권리금을 얘기하는 건 다 알겠는데 뒤에 말하는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이것은 조금 있다가 실무에서도 나오지만은 종료할 때 거기에 때 감정평가 금액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살펴본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실제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권리금을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서 임대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아낸 그러한 경우와 현재 법적으로 진행 중인 그러한 두 가지 경우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먼저 법을 통해서 권리금을 받아낸 그러한 임차인의 사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약국이 있는 건물을 매입해서 새로운 임대인이 약국을 경영할 생각으로 상가 건물을 구입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존에 있는 약사를 내보내고 자신이 그곳에서 약국을 차려갖고 운영하려고 그러한 생각을 하던 중에 계약기간 만기가 다가오자 기존에 약국을 운영하던 그 약사가,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임차인이 새로운 약사를 데리고 와서 약국에 대한 권리금을 받고 넘기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새로이 그 건물을 산 건물주가 그것을 방해를 해야 했고, 그 방해를 하는 것을 판결을 통해서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아낸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새로운 임대인은 집을 사자마자 임대차 계약 종료를 이유로 해서 현재 약국을 경영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약국을 비워달라는 그러한 내용 증명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현재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권리금 1억 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새 건물 주인에게 임차인은 권리금을 내가 회수를 하려고 하니까 이것을 방해하지 말아달라고 내용 증명을 다시 발송을 했습니다. 그러자 건물주는 그러면 현재 임차인하고 들어오려는 임차인하고 나하고 셋이 만나서 협의를 하자고 제안을 했고, 3명이 만나서 협의를 했지만은 계약 조건 차이로 결렬이 되게 됩니다. 뭐 어떤 내용이냐면은 들어오려는 임차인은 월세를 300만원, 이 300만원도 현재 임차료에 대해서 30%나 인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그보다 더 높은 40% 넘는 액수를 제시를 했고, 결국은 3명의 협의는 무산되게 됩니다. 그러자 집주인은 현재인 임차인에게 당신이 데리고 온 새로운 임차인으로 부적하다는 그런 내용 증명을 발송했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은 예금 잔고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그것을 보고 봤을 때는 월세를 낼 여력이 부족하다고 보인다. 또 하나는 약국 운영 장단기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는 것을 볼 때 임차인의 의무 이행 의지와 능력이 부족하다, 이런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현재 있던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고 그 건물은 임대인에게 명도된 그러한 상태로 현재는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판결을 내렸냐면은 판사의 판결은 이러했습니다. 현재 임대인은 자신이 직접 약국을 경영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40%가 넘는 현격하게 높은 차임을 요구를 해서 차임의 인상폭이 너무 컸으며, 그 다음에 무리한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했던 예금 잔고 증명서라든가 약국 운영 장단기 계획서, 이러한 것들은 무리한 요구였다. 그래서 이러한 정황으로 봤을 때 임대인은 임차인의 유무형의 권리금을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진다. 그러므로서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감정금액 8,987만원을 지급하라. 들어오는 임차인하고 맺은 권리금은 1억이었지만 권리금 감정금액은 8,987만원이어서
더 낮은 금액을 적용해서 이 금액을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임차인이 세밀한 준비와 항변이 있었기 때문에 권리금을 받아낸 것이지, 이러한 과정 속에서 쉽게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니란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는 어떤 사례냐면, 아직까지 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새로운 상가를 17억이나 되는 큰 돈으로 매입을 하고도 기존에 있던 상가 건물의 임차료를 빼지 못해서 새로운 상가로 입점을 하지 못하고 기존 상가에 그대로 있으면서 법적인 권리금 다툼을 하고 있는 그러한 임차인의 경우입니다. 기존에 영업을 하고 있던 그 영업 장소에 건물주가, 다시 말하면 임대인이 얼마 전에 제 사무실에 방문을 했습니다. 얘기가 조금 길었는데 요약을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자기 건물에 새 들어와 있는 임차인이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을 데리고 와서 새로이 들어올 임차인이라고 한번 데려온 적은 있지만은 자기에게 자정한 얘기도 안 하고 계약을 하자 이런 얘기도 없이 그냥 데리고 왔다가 그냥 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내가 새로운 상가를 그 임차인에게 분양을 받도록 안내를 했기 때문에 어디서 그 얘기를 듣고 저에게서 어떤 정보를 알아보려고 온 듯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상가를 안내만 했지 그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저는 모른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의 형편을 살펴보니까 현재 그 상가 1층에서 빵집을 하고 있는데 주인은 빵집이 아니면 안 주겠다. 그러니까 새로이 빵집을 하겠다는 사람에게 이 가게를 넘겨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공인중개사를 하고 있지만 거의 하고 있던 그 가게의 모습 그대로 넘기는 경우는 사실상 현업에서 10%도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업종 변환이 너무 극심하기 때문에 그대로 있던 그러한 업종을 그대로 넘기기라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대다수가 새로운 업종에 그 임차인을 구해서 보통은 점포를 넘기는 것이 보통 관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임대인은 자기 건물 1층에 있는 임차인이 권리금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말하자면 방해할 목적이라고 밖에 안 보이는, 꼭 빵집만 유치를 하고 나서 당신이 나가시오,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서 또 임차료를 대폭 상승했다는 그러한 주변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 그 건물주는 이 임차인에게 좀 가혹한 그러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임대보증금도 받아야지만 되고, 자기는 또 몇 년 전에 그 자리를 바닥권리금, 그러니까 같은 동종업이 아닌 전혀 다른 업종으로 인수를 받으면서 준 그 권리금에 대한 것하고 두 가지를 다 합했을 때 상당한 금액이 되는데, 그것을 받아서 나와야 될 텐데 그것을 받지 못하고 임대차 기간이 아직도 어느 정도 남아 있다 보니까 그것이 그대로 분쟁을 통해서 묶여 있는 것입니다. 이 임차인의 입장으로 봤을 때 새로운 상가를 매수하고도 그 상가를 활용하지 못해서 그 17억이나 되는 매수 자금에 대한 운영 비용을 그대로 상실하는 그러한 경우가 되겠고, 또한 기존에 자기가 임차에 있던 그 자리에 대한 보증금이나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더군다나 그것이 소송으로까지 연루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양받은 그러한 새로운 점포에 관련된 자금에 대한 이자 등과 소송 비용, 그리고 기존에 자기가 지불해왔던 회수하지 못하는
그 권리금 등을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손실은 참으로 크다고 보입니다. 이제 내용을 좀 줄여보겠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의 항변모를 그러한 분쟁 속에서 상생하는 문화가 필요한 것은 그건 당연한 얘기인데요. 두 사람의 그 다툼에는 각각 변호사들이 또 있고요. 그 변호사들의 수임료도 만만치가 않을 텐데 그 다툼 끝에 결론이 나게 되면 누구 하나는 상당한 손실을 입을 거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임차인이 재판에 졌을 경우에는 그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더 치명적이라는 그러한 점이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